학자님이 파리의 성벽에는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고 있는 수십 명의 빈민들이 있어서 귀형이 주시는 동정금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편지로 전해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허물없는 한 이야기의 표본에 지나지 않지만 다음 이야기도 들어주시면 틀림없이 이것과 마찬가지로 재미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혹한 논법으로 대드는 디드로는 무척 득이양양해 보였다. 그 논법에 대한 나의 회답은 다음과 같다. 답장은 이미 학자님, 즉 징세관의 아드님에게 올렸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대답할 것은 선생이 성벽 근처에서 보셨다는 내 동정금을 기다리고 있는 빈민을 나는 그다지 딱하게는 생각지 않는다는 것. 분명 선생 쪽에서 그 빈민에게 충분한 동정을 해 주셨으리라는 것. 나의 대리로 선생을 정했다는 것. 파리의 빈민들은 이 교체에 이의가 없으리라는 것. 더 절박한 이곳 몽모랑시의 빈민에게는 그토록 인정 많은 사람은 좀처럼 볼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존경할 선량한 노인이 한 사람 있는데 일생 계속 일해온 끝에 이젠 그것도 할 수 없어 만년인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양심은 파리 성벽의 모든 거지들에게 동정금 100냥을 뿌려주는 것보다는 이 노인에게 월요일마다 이 수씩 주는데 한층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들 철학자들이 도시의 주민에게만 자기들의 의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스운 일입니다. 시골에 있어야만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인류를 위해 힘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그것을 경멸하는 것밖에 배우지 못합니다. 이상이 내가 파리를 떠나온 것을 진정한 죄악으로 만들려는 어리석은 수작을 하고 또 악한 인간이 아니면 수도 이외의 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나 자신을 예로 들어 내게 증명해 보이려고 한 재간 있는 사람의 기발한 의구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회답 대신 코웃음이나 쳐줄 걸 무엇하려 답장을 보내고 화를 내고 했는지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에핀의 부인도 그렇게 단정을 하였고 올바크 일당도 그렇게 떠들어대는 바람에 의구가 정말처럼 들려서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디드로의 대단한 숭배자인 우드또 부인까지도 나에게 파리에 가서 디드로와 만나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라고 권했다. 그 화해는 나로서는 정말 진실하고 완전한 것이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부인이 내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디드로가 당시 불행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내게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백과 전서로 해서 일어난 폭풍우 외에 디드로는 그의 극작에 대해 매우 과격한 비난을 받고 있었다. 이 작품 첫머리에는 짤막한 해명이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히 골도니의 표절이라고 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 볼테르 이상으로 세상의 평판에 신경을 쓰는 디더로는 마침 이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였다. 그라피니 부인은 내가 이것을 계기로 그와 충돌한 것이라고 심술궂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정도였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정당하고 관대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단순히 그와 같이 지낼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머물러 있기 위해 이틀 예정으로 나섰다. 그것은 은자암에 안착한 뒤로 두 번째의 파리행위였다. 첫 번째는 가엾은 꽃버구루가 뇌일혈로 쓰러졌을 때 달려갔던 것으로 결국 그는 완쾌하지는 못했으나 우선 위험을 벗어날 때까지 나는 그의 베개맡을 떠나지 않았었다. 디더로는 나를 반갑게 맞았다. 친구와 얼싸앉자 상대편의 허물도 다 사라졌다. 그 후에 무슨 원한이 마음속에 남겠는가. 서로가 변명도 별로 하지 않았다. 서로의 욕설에 대해 그러한 변명은 필요도 없었다. 단지 그것을 잊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에서는 이때까지 숨은 공작 같은 것은 없었다. 에핀의 부인의 경우와는 틀렸다. 그는 내게 한 집안의 아버지의 줄거리를 보였다. 이것이면 사생아에 대한 변호의 안성맞춤일세. 이 작품에 전력을 기울이게 그러고 나서 그것을 대답 대신에 자네 적들의 코앞에 들이대게. 그는 그대로 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6개월쯤 전에 진리의 점 2부를 그에게 보내고 의견을 부탁했는데 그는 그때까지도 아직 그것을 다 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고의 한 권을 함께 읽었다. 그는 대체로 잔가지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것은 거의 독특한 용어로 즉 쓸데없는 과장된 말이 많다는 뜻이었다. 나도 그 점은 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흥분해서 오는 말이라서 좀처럼 수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최후의 몇 부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제4부와 6부에서는 수사면에 있어서 걸작이었다. 도착한 이튿날 그는 기어코 나를 올바커시의 집 만찬에 데리고 가겠다면서 고집을 부렸다. 우리의 의견은 좀처럼 일치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화학에 관한 원고를 그와 계약하고 있었지만 이 사나이의 신세를 지기가 싫어서 그 계약조차도 해약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더로는 결국 모든 일에 이겼다. 그는 올바커시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있으며 그는 모든 사람을 그런 태도로 대함으로 특히 친구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것이니 나쁘게 생각지 말고 그를 용서해야만 한다고 내게 말했다. 또 그는 그 원고에서 생기는 수입을 거절한다고 해도 그 수입에 대한 것은 2년 전부터 성납해 둔 것이며 그런 거절은 상대가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몹시 기다리게 한 데 대한 비난이라고 오해받을 염려도 없지 않다고 내게 타일러 주었다. 나는 매일
올바크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하고 그는 덧붙였다. 그 친구의 기분은 자네보다 더 잘 알고 있네. 자네가 그 친구에게 불만이라고 해서 자네 친구인 내가 천박한 충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요컨대 나는 언제나 마음이 약해서 그가 하자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작의 만찬회에 나갔다. 남작은 언제나와 같은 태도로 나를 맞았다. 그러나 그 부인의 응접은 쌀쌀했고 거의 신뢰로 생각될 정도로 불친절했다. 그리고 처녀 시절에 그토록 내게 호의를 보여주었던 그 상냥한 카롤린너의 모습은 그녀에게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이 앤느 집에 자주 출입하게끔 된 뒤로 이 집에서는 나를 더는 좋게 맞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느껴왔다. 내가 파리에 있는 동안 생랑베르는 종군에서 돌아와 파리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몰랐던 나는 시골에 돌아와서야 그를 만났다. 처음에는 라슈브레트에서였고 두 번째는 은자암에서였다. 그때 그는 우두또 부인과 함께 와서 식사를 하였다. 얼마나 기뻐하며 내가 그들을 맞이했을까는 짐작이 가시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